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무윤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가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8문제, 만점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운이 나쁘다든지 의외타 문제가 뭐 한 문제, 많을 때는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8문제, 제가 보기에는 9문제는 맞출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기본서를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험 적합도라고 할까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선별해가지고 강약을 조절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치중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에서도 물론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다고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 의무를 이야기할 때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그런 뭐 설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되는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 그런 거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아보면 의외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또 외워야 되는 부분도 조금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치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그 판례 사례라고 할까요? 사례를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사례가 출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판례 사례 말고 다른 게 조금 출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한 옛날 문제부터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최근 3년치 그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옛날 문제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케이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혹시 의외타 문제로 그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 케이스를 쭉 내놓고 다음은 이것은 어떤 윤리에 위반되는가 이런 게 이제 대세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로 딱 보입니다, 답이.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객관식 강의할 때 제가 문제지에 케이스 문제를 한 두어 문제 넣어 놓았어요. 그래도 혹시 싶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가보겠습니다. 자, 직무윤리 일반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이게 한 4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는 우리 제일 책 앞부분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법과 윤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 직무윤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한 30페이지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좀 당황했죠. 출제될 만한 거는 전혀 없는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를 조금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양이 조금씩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10페이지 정도 우리 기본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기본서 뒤에 봐보시면은 그 객관식 문제가 좀 있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부 합해가지고 한 18문제인가 있는데 예전에 작년까지는 이게 18문제까지는 아니었어요. 10서너 문제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 3, 4년은 된 것 같네요. 그때는 이거 곱하기 2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몇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있던 문제도 혹시 싶어서 강의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 1번 문제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렵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거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뭐 누가 이거는 기업윤리다, 이거는 뭐 누가 직무윤리다, 이거 구별해서 씁니까? 혼용해서 쓴다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별하느냐? 이거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윤리가. 그러면 이거는 방대하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거시적일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뭔가 하니까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맡은 바 직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직무윤리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죠. 아,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겠다. 이거는 굉장히 미시적이겠다. 요거하고 이제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 윤리는 개개인들이 지키는 거다. 뭐 기업 윤리는 미시적이다. 이러면 이거 틀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이거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벌써 뭐 여기서 이제 뭐 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뭐 요거 하나만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윤리 강령, 그 기업의 윤리 강령,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요거는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틀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윤리는 요 기업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 직무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뭐 요것도 어렵게 출제하면 출제할 수는 있죠. 있습니다. 요거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직무윤리라는 거죠.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하는 방식에 도입한 것을 우리는 윤리 경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이런 거는 외워야 되죠. 뭐 이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의외타 문제가 되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책에는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4,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직무윤리 우리 기본서가요. 그래서 왜 도대체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이유가 10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이유라는 것은 요거는요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6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을 넘겨보면은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라는 것은 요거는 모든 기업이 아니고 특히 우리 금융투자업자가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요게 지금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모든 기업이 6가지, 금융투자업이 4가지면은 결국은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다음 중 우리 금융투자업자가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뭐 이게 이제 출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9가지는 여러분들이 역시 상식선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일반적 이유부터 봐야 되겠죠.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거. 자, 환경의 변화.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뭐 10년 전에 하고 대비해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에 살고 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정보화 사대, 정보화 사회, 복잡한 시스템 이런 사회 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직무윤리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여하튼 이런 거를 이제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 시험지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는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일단 제끼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종의 우리가 지금 공공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뭐 특히 언론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더 일반 주식회사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이 직무윤리는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뭐 일반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뭐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찌됐든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의식이, 윤리의식이 좀 희박했죠. 그래서 뭐 법이나 뭐 윤리 지키는 게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기업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체는 오래 살아남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직무윤리를 지키는 회사가 장기 생존을 하더라. 그리고 그런 회사가 생산성이 더 높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최고의 그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 기업의 브랜드. 저 기업체가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느냐. 그 비근한 예가 한 벌써 3년 되었습니까? 광주에서 그 뭡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다가 그 중간에 문제가 나가 지은 아파트를 다 흘어내고 새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사회적 낭비이며 그 다음에 그 기업체의 이미지 실추 하여튼 모든 게 막 엉망이 돼버렸죠. 이거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제 그 기업체는 굉장히 신용을 잃어버렸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을 지금 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체가 반칙을 하면 안 되겠죠. A 회사가 만약에 법과 윤리를 안 지키고 만약에 경쟁에 뛰어든다. 그 회사는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모든 회사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거고 또 그 기업체가 굉장히 평판이 증가되게 된다. 이 거꾸로 일이 발생하면은 그 기업은 굉장히 뭡니까? 평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같이 해봤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게 나온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는 이 비용이 적게 지금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 비용 속에는 여러 가지 뭐 각종 비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발생할 건데 위험 비용이라는 것도 요 비용에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제외되느냐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직무윤리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대조되는 말,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면은 출제자는 이거를 제외해가지고 이거 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위험 비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위험 비용이고 막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 위험 비용도 비용의 일종에 포함시켜가지고 회사는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위험 비용을 거래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요. 요것만 뭡니까? 치중해가지고 좀 신경 쓰시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들어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으로 넘어오겠죠.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금융투자업 자체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뭐 투자자와 투자자끼리도 그렇지만 투자자와 회사도 그렇잖아요. 투자자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럴 것이고, 회사는 뭡니까? 회사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과당 매매, 조금 이따가 보는데, 과당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 투자자는 가져가는 게 적죠. 근데 회사는 수수료 수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와 투자자 간에 이익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투자자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직무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은 투자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은행 예금하고 차이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은 좋아할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또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법정에 가든지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맛집을 간다, 뭐 물건을 산다 했을 때 그냥 뭐 가서 하는 거지. 요즘처럼 이렇게 미리 검색하고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뭐 사전에 검색해 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상품이 복잡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또 전문화된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품이 너무 어려운 상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소비자들이 이 시장을 믿고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소비자의 질적 변화 이렇게 했고요. 요것도 상식이죠.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무리한 부탁 같은 거를 할 때, 법과 윤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들어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당장은 투자자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안전장치의 역할을 법과 윤리가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다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중에 아까 조금 조심하실 거, 그거 하나만 유의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윤리의 관계인데,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별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조금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라고 하면 벌써 이게 5년 넘어버리거든요. 요즘 문제 경향하고는 이 문제가 좀 유행을 타요. 옛날에는 막 자주 출제되었다가 또 뭐 몇 년 출제가 안 됐다가 또 최근에 또 출제되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꾸준히 출제되는 출제도 있고 또 옛날에는 출제되었는데 이제는 자체를 감추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다양합니다. 요거는 옛날에는 한두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 제정 이전이라는 말은 자본시장법 만들기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2009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서비스 영역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설명 의무 같은 겁니다. 지금 설명 의무가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법이나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 금융회사 종사원들이 시혜적으로 한다 그럴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손해를 입어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법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열거주의인데 지금 포괄주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장일단은 있어요. 열거주의는 그 옛날에 이제 정권 뭡니까 거래법에 가보면은 2조에 우리 법에서 정권이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17가지인가 8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았거든요. 그 말은 거기 없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 때 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고 나서 ELW 이런 것들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여하튼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직무윤리를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전문 투자,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로 이제 나눌 때, 전문 투자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회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리죠. 직무윤리도 안 지켜도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요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보면은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는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안 해도 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지만 그렇다고 윤리적 책임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시험에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책임도 요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틀리게 낸 적이 있는데 요즘 문제 경향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서 앞부분에 그래도 이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지 별로 뭐 시험 적합성은 없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거창하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무윤리라는 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형성이 되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4, 5년, 한 5년은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사상가가 4명 소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지문을 만들면은 객관식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출제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옛날에는 마르크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는 2명 남았다는 거죠. 이제 칼뱅 남았고, 베버가 남았는데, 베버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칼뱅이 이제 초기에 이 사람이 사상을 형성했고,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베버다 해가지고요. 이제 베버가 이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서구인들의 그 문화적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강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 내용이 없죠.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혹시 요즘 뭐 칼뱅이 출제되는 거는 못 봤는데, 혹시 만약에 칼뱅이 출제가 된다면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금욕을 강조, 칼뱅 말고도 뭐 금욕을 많이 강조했겠죠. 근데 하여튼 금욕 그러면은 칼뱅을 그 대표 명사로 칩니다. 금욕. 그 다음에 직업 소명론이죠.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얻는 부는 이 부는 정당하다. 이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지 않습니까? 부를 축적하는 걸 안 좋게 봤는데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자는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굉장히 주변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칼뱅이 아니다 그거 이거는 직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고 거기서 얻는 부는 축적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공업자들이 뭐 열광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칼뱅이 큰 역할을 했다.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금욕,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 직업 소명론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곁다리로 한번 보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의외타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저는 문제가 출제될 만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사실은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만점을 받자 그러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8문제, 9문제 정도만 맞추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10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경영, 이제 국내외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출제될 만한 게 두 군데예요. 밑에 게 이제 요거 옛날에 요거 출제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 지금 나라가 각 나라별로 이게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지수를 이제 CPI라고 그런다는데, 이거를 발표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 우리는 이런 기구가 있는 줄도 모르죠. TI라고 한다는 거네. 여기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인데, 초창기 문제인데, 다음 중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기구는 해가, 그때 보면 지문이 뭐 일본 UN도 있었고요. 뭐 WTO인가도 있었고, 말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더라도 여기는 투명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찍는 거죠. 아, 국제 뭔가 투명성 기구라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뭐 발표하겠지. 이렇게가 찍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OECD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요거는요, 기업체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에요. 근데 요거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고 국가라는 거죠. 이런 것도 출제는 가능합니다. 별로 출제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출제자라면 뭐 이런 거 출제하겠어요. 의외타 문제로. 그런데 이때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직무윤리를 할 때는 대조되는 거, 반대말을 많이 생각해 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높게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낮은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패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외국의 평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 요 위에 거는 이제 기업체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을 OECD가 이제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포인트는 뭔 거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저거 하나만 하겠네. 안 지키겠네. 각 기업체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저거를 지키지 않았다가는 우리나라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죠.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화건이 이제 몰아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각 나라의 기업체들은 OECD의 이거를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 지킨다고 그럽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그 마이너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는 요 위에 거는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거는 그래도 객관식으로는 뭐 조금 출제할 만한 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로 왔는데 출제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이제 공식 그 법 이름은 김영란법이 아니죠. 뭐 청탁금지법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기본서에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 포인트는 뭐예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요거는 참 여기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옛날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30 몇 문제 정도 상당히 많은 때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보면은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가 우리 기본서 뒤에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한 번도 이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장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게 그래도 우리 기본서 뒤에 한 번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의외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윤리 경영을 잘하느냐 이제 이거요. 이거 이제 평가는 척도가 있다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뭐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뭐 발표하고, 정경련에서 뭐 발표하고, 서강대에서 뭐 발표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내는 거니까, 다음은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출제, 우리 기본 세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이거예요. 뭐 이건 이제 외국이지만, 뭐 영국의 BITC의 CR 인덱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요거는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거를 평가하는 척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위에 세 개는
윤리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요거는 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말 의외타 중에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요게 혹시 출제가 되면은 그런 식의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게 정답이다. 그렇게 그냥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 좀 제가 보고 좀 웃었습니다. 요게 옛날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곤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위에 거는 의미가 없고요. 누가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기 전인데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은 회사와 정식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은 공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 기본서에서 논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자격증이 있든 없건 회사하고 계약이 있든 없든 뭐 하루 알바를 하든 뭐 공짜로 일을 하든 현재 뭔가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요게 더 시험의 대상에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건데 당연히 회사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위임 계약이니까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포인트는 아직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고객을 우리가 잠재적 고객이라 그러는데 이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금소법에 가보면은 이거 단박에 알 수가 있는데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품 판매하고 나서 고객들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상품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 다음 개발하고 난 뒤에 상품 판매하기 전에는 고객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금소법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상품 판매할 때만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단계에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잠재적 고객이라 그러죠. 아직 지금은 우리 회사 고객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고객, 이런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는 지켜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이 금소법에 나중에 가보시면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최근 3년 안에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재적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객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 대상이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뭐 우리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아마 제가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관련 문항풀이는 우리 정권 대행인 뿐만 아니고 투자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펀드 대행인, 정권 대행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문인력 3종 세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융투자 분석사. 그래서 주로, 자문인력 3종 세트는 빼고요. 그 금융투자 분석사, 투자자산 운용사, 대행인 2개. 요런 거에 그게 직무윤리가 전부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 문제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각종 기출 문제에서 직무윤리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박서형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게 박서형 문제는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내다 보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거 틀린다 이런 거죠. 박서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럼 지금 맞는 것을 전부 고르는 거. 무보수로 일하는 자 직무윤리 지켜야 된다. 맞네요.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 직무윤리 준수하여야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전문적 자격을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 종사하는 자, 직무윤리 지켜야 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별로 이거 한 번쯤 대비를 안 하고 그냥 갔다가는 이거 좀 이게 뭔지 이게 문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함정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평소에 한번 정리만 해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금융투자업자의 직무윤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핵심 2대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핵심 2대 원칙이 뭐냐? 요겁니다. 고객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할 이해상충 방지 의무라는 거 하고 그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인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옛날에는 이 6대 판매 원칙이 자본시장법에 다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거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에 가보면은 관련 규정에 가보면은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금소법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소법의 내용들이 막 출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양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으면 틀립니다. 시험에 직무윤리의 핵심 2대 원칙이 뭐냐? 이거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거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면 틀리고 어디까지나 요거 두 가지가 2대 핵심 원칙이다. 그럼 요거는 뭐냐? 어디까지나 2대 핵심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요게 바로 두 가지다. 그러니까 다음 중 직무윤리의 핵심 2대 원칙은 1번 고객 우선의 원칙과 이해상충 방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섞어서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거를 단답형으로는 출제 안 할 겁니다. 지문 중에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핵심 2대 원칙이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한 두 가지가 뭐냐? 그거를 일단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이익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항상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신임 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그냥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제 금융소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 금소법에서는 전문 금융소비자, 일반 금융소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로 투자자를 논하니까. 그럼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위임계약관계라는 거죠. 그럼 위임계약관계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신임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돼요? 수임인이죠. 일을 맡은 수임인입니다. 그럼 수임인은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관주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죠. 또 법에 가보면은 이 충실 의무라는 말도 자본시장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양자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상법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막 학설 대립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두 개가 같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나 그게 그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 회사나 회사 주주의 이익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그게 바로 이제 고객 우선의 원칙이죠. 고객 우선의 원칙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고객 우선의 원칙은 벌써 지나갔어요. 뭐 별로 내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소개가 됐거든요. 참고로 우리 직무윤리나 자본시장법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법 규정을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무윤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하나 소개해 놓았고요. 그게 시험에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례를 모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는 틀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작년부터 우리 기본서가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그 파트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도 가면은 2조에 있고 모든 법의 대원칙이에요.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이든 공법이든 모든 법의 대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법 2조와 관련된 판례가 재작년 체계까지는 우리 기본서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게 틀릴 만한 게 여러분들이 없어요. 상식선에서 푸시면 됩니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전혀 우리가 걱정할 분야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본시장법 31조에 가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준윤리 준칙에 나오는 건데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제가 왜 가로를 왜 쳤겠습니까? 우리 기본서 뒤에 가보면은 아직도 요 문제는 있을걸요. 요거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해가지고 정직,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표준윤리 준칙 4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 지문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답이 이거 이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 여기 보면 효율성의 원칙이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싱거운 문제도 좀 문제가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도 우리 기본서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거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직무윤리는 문제 수준이 여러분들이 좀 헛웃음을 하게 나는 그런 문제도 왕왕 출제가 돼요. 너무 뻔한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문들이 막 나온다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런 지문들이 막 나옵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죠. 요거는 왜 제가 가로넣기 했을까요? 요거는 옛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우리 기본서 뒤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게 있었어요.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문제가 좀 유치합니까? 신의성실을 요거를 가로를 2개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실 이렇게 구별하고요. 요거 공정하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신의, 성실, 공정 이렇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단계입니다. 판매 말고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 시험에 판매할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모든 전 단계에 걸쳐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출제가 되면 이게 아마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반했다면은 이 법적 의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부수 의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1차적인 의무다 혹은 주된 의무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펜션에 갔다. 그러면 펜션업자는 저한테 뭐를 해줘야 됩니까? 펜션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거는 관련 법이나 계약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2차적인 의무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요 의무에 부수한다 그래가지고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계약서에 쓴다든지 법에 서술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가 뭡니까? 펜션에서 불이 났다. 그럼 펜션 주인은 혼자 먼저 도망가면 안 되겠죠. 투숙객들에게 불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 의무라 그러죠. 보호 의무. 여러분들 약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들이 약만 전해주면 됩니까? 약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기에 부수해가지고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 약에 대한 위험성,
식후 먹어라, 식전에 먹는 게 좋다, 이런 거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예 법으로 규정이 되어버렸죠. 약사법에.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부수적주의 의무인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를 부수 의무다. 그러면은 고객을 보호해야 될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과연 이게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안 하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명확하게 한 겁니다. 당연히 발생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하여튼 요거 하나, 시험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지 법적 의무는 아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출제할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신경을 쓰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2대 핵심 원칙이고, 이제 이해상충 방지 의무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의무라 그랬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